저는 얼마 전 귀신보다 산 사람이 더 무섭다는 말을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저도 드라마를 볼 때면 에이 현실에 저런 일이 어디 있어. 너무 소설이다. 라고만 여긴 적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드라마는 현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더군요. 제 나이 30대 후반에 저 역시 드라마보다 더한 일을 겪었으니까요. 오늘은 제가 드라마보다 더 좋아하게 된 이곳 썰맘 채널에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그때의 기가 막힌 일을 떠올려보며 사연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옷을 참 좋아했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내일 입을 옷을 제가 직접 골라두고 잠들곤 했죠. 엄마랑 시장에 나가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옷가게로 뛰어 들어가는 일이었어요. 그곳은 제게 천국이라 다름없었죠. 어른들의 옷을 구경하고 또 내가 저 옷을 입으면 어떨까 상상하는 일은 저에게 정말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옷을 리폼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교복을 딱 맞게 입는 것이 유행이라 제가 직접 교복 치마를 줄이기도 하고 블라우스의 허리 부분을 내 사이즈에 맞게 조절도 하고요. 어머니는 제가 옷에 남다른 관심이 있는 걸 보고 고등학생인 저에게 선물로 재봉틀을 선물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아직도 그날을 잊지 못해요. 제 손으로 이것저것 만드는 그 기쁨은 저에게 정말 큰 보람이었죠. 한 달 동안 땀 흘려 만든 치마를 어머니에게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색깔과 길이로 만든 맞춤 치마라 친구들에게 너무 예쁘다. 어디서 샀어? 나도 하나만 사줘. 이야기를 들었다며 기뻐하셨죠. 이때 제게 있어서 옷은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이것 외에는 다른 일에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하루 종일 옷 만드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서 학교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재능도 있고 옷과 관련된 직업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굳이 학업을 이어나가야 하는지 의문이 들더군요. 그래서 어느 날 부모님에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공부보다 옷을 구상하고 만드는 일이 너무 좋아요. 솔직히 학교에서 수업하는 게 제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에 있는 게 너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제가 놀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옷에 대한 제 꿈이 명확하기에 이렇게 간곡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에게 딱 2년만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2년간 옷에 미쳐보고 그때도 안 되면 검정고시 보고 대학교도 갈게요. 지금 저에게 학교 가는 건 너무 고통이에요. 한 번만 저를 믿어주세요. 아버지는 끄는 담배를 한 대 피러 가시더라고요. 어머니는 눈물만 흘리셨지만 제가 얼마나 옷을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에 별다른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담배 한 대를 피고 돌아와서는 요즘 애들은 우리 때랑 참 다르더라. 그래도 어쩌겠어. 우리 딸의 결정이니 믿어줘야지. 딱 2년이다. 2년 동안만 시간 주는 거야. 2년 지나고 후회한다면 바로 검정고시 보도록 해. 그리고 엄마 아빠는 네 편인 거 알지? 힘들 때면 언제든 말하고. 저희 부모님은 언제나 저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쉽지 않은 학교를 그만두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부모님은 절대 실망시켜 드리지 말자. 죽을 각오로 열심히 임하자. 그 이후로 저는 어린 나이에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어요. 흔히 말해 온라인 쇼핑몰 1세대였죠. 고등학생이 파업을 한다? 얼마나 많은 핍박과 무시에 시달렸을지 대충 감이 오시죠? 이른 새벽마다 옷을 때려 다니고 학생이 뭘 아냐고 눈칫밥도 많이 먹었습니다. 또 처음에 거래를 할 때는 아무래도 초보이다 보니 사기도 당하고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힘들게 일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를 믿어주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가끔 거래처 사장님의 갑질과 무시로 정말 때려치고 싶은 날들도 많았지만 옷을 좋아하는 마음과 열정에 그저 미친 듯이 몰두했죠.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1년간은 월에 10만 원도 못 번 날이 태반이었죠. 부모님과 약속한 2년을 2개월 정도 남긴 때에 참 사업은 알 수 없는 거더라고요.
어느 연예인이 우리 옷을 입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매출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부모니가 약속한 기간이 끝나는 2개월 후에는 검정고시를 준비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매출이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한순간에 기사회생으로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을 정도의 월급을 부모님께 안겨드린 날 우리 가족은 서로 얼싸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부모님은 연신 고생을 했다면서 저를 다독여 주시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장사가 잘 되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것도 좋지만 사랑하는 부모님께 떳떳하게 인정받을 수 있어서 무엇보다 뿌듯했습니다. 그렇게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든 이후에도 저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여전히 저는 어린 사장, 20대 사장, 여자 사장이라는 꼬리표를 달고서 있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무시받기 싫어서 일에 더 몰두했습니다. 흔히들 바지 사장이라고 하죠. 저는 그 얘기가 너무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어느덧 직원도 여러 쓰게 된 이후에도 저는 바지 사장이라는 욕같은 호칭이 듣기 싫어서 직원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자를 만나서 연애할 시간도 제게는 많이 없었어요. 친구들이나 직원들이 보다 못해 연결해준 소개팅에 나가서 2~5명 정도와 사귀어도 봤습니다. 하지만 이내 저의 전 남자친구들은 제 바쁜 생활을 이해해주지 못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저는 연애를 할 때도 항상 사랑보다 일이 중요했기에 자연스레 남자친구들에게 소홀하고 제 또래 여자애들에 비해서 데이트 시간도 많이 내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과거 사귀었던 남자친구들에게 항상 너는 나와 사귀고 있는 게 맞는 거냐며 헤어짐을 고하고 저를 떠났죠. 뭐 생각해보면 제게 우선순위는 당연히 일이었기에 이런 상황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적어도 이전 남자친구들은요. 그러다 30대 중후반에 접어들었죠. 다행히 사업은 순탄하게 흘러갔습니다. 여느 날과 다를 바 없이 사무실로 출근한 어느 날이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함께하게 된 거래처 직원 이우진입니다. 대표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씩씩한 목소리로 대답을 하더군요. 네, 안녕하세요. 앞으로 잘 부탁해요. 호탕하고 밝은 그 사람의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의 착각인지 몰라도 도종 틈틈이 계속 눈이 마주치더라고요. 마치 계속 저만 쳐다보는 것처럼요. 나 왜 이러지 하며 외로운가 싶어 그 감정을 애써 무시하려고 했지만 다음 날부터 그의 공세는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도 출근해 책상 앞에 앉아 있는데 웬 커피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바닐라 라떼로요. 제가 아메리카노는 써서 잘 못 마시거든요. 이거 누가 놓은 거야? 미신 씨. 저도 잘 모르겠어요, 대표님. 아침에 올려져 있더라고요. 대표님이 좋아하는 바닐라 라떼 둔 거 보면 미진 씨 아닐까요? 당연히 오래전부터 같이 일한 직원이 놓았나 보다 했죠. 그래서 거래처 직원과 회의 중인 미진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진 씨, 커피 잘 마실게. 고마워. 아, 대표님, 그거 제가 아니라 우진 씨가 둔 거예요. 그때 그 거래처 직원분이요. 저한테 대표님 어떤 커피 좋아하시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커피가 가장 마시고 싶은 아침에 거기다가 제 취향까지 파악한 커피를 말없이 두고 가니 정말 감동이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센스 있는 직원이겠거니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그때까지는 사적인 대화나 개인적인 연락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루로 그칠 줄 알았던 커피 공세는 몇 번 더 이어지더라고요. 3일에 한 번꼴로 그 사람이 저희 회사에 들릴 때마다 제 책상 위에는 바닐라 라떼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커피만 두고 간 것이 아니라 포스트잇에 힘내세요.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등등 부담스럽지 않은 귀여운 멘트들도 함께 적어 놓았더라고요. 당연 직원들 사이에도 말이 나왔죠.
우진 씨가 대표님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어쩜 저렇게 매번 아침 대표님 출근하시기 전에 커피를 사다 놓고. 에이, 그럴 리가. 그냥 잘 챙겨주는 성격인가 보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대표님.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남자는 돈과 시간을 마음에 없는 여자에게 쓰지 않는다. 제가 보기엔 우진 씨, 대표님, 처음 본 날 반한 것 같아요. 이쯤 되니 저도 긴가민가 하더라고요. 매일 아침 책상 위에 커피랑 간단한 쪽지를 올려두지만 그렇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저에게 말을 건다거나 연락이 오거나 하지는 않았으니까요. 이성적 호의이건 인간적 호의이건 계속 받기만 하는 건 미안하기도 하고 제 성격이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현입니다. 매번 커피 감사하게 잘 마시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받기만 한 것 같아서 죄송하네요. 이제 정말 괜찮으니 커피 그만 사주셔도 됩니다. 문자를 보내고 오랜만에 떨리는 마음으로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답장이 없더라고요. 많이 바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록 답장이 없었습니다. 제가 문자를 보낸 이후 커피도 올려두지 않았고요. 그래서 나에게 화가 났나? 그동안 신경 쓴 호의를 내가 무시한 건가? 아니면 내가 보답은 안 하고 커피만 그만 마신다고 해서 나에게 실망했나? 온갖 상상이 다 들더라고요. 문자를 보낸 이후로 3일 동안 그 사람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계속 내가 무언가 잘못한 건가 곱씹었죠. 그러다 그래도 지금까지 받은 게 있는데 문자로만 끝내려고 한 건 제 잘못 같아서 다시 한번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간 커피 사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저도 식사를 한번 대접해드리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실 때 연락주세요. 첫 번째 문자를 보냈을 때보다 마음이 더 떨리더라고요.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역시나 답장은 없었고 저는 자괴감에 휩싸일 때였습니다.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 사람한테서요. 여보세요? 대표님, 제가 폰 액정이 깨져서 통화만 가능하고 문자는 못 보고 있었는데 수리가 끝나서 오늘 확인했어요. 아유, 커피 정말 별거 아닌데 괜히 마음 쓰게 한 것 같아 죄송하네요. 그래도 저 대표님과 식사는 함께 하고 싶은데 제가 살 테니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안도와 부끄러움이 동시에 오더라고요. 그래도 용기를 내 그날 식사 약속을 잡고 마침내 처음으로 단둘이 만났습니다. 사석에서 만난 그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참 진중하고 호탕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저와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갈 수 있었지만 어려웠던 집안 형편 때문에 바로 공장에 취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이는 비록 저보다 3살 어렸지만 남다른 학창시절을 보냈다는 점에서 우리는 대화가 참 잘 통했습니다. 그날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한번 대화가 통하고 나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식사를 끝내고 우리는 치킨집으로 자리를 옮겨 함께 맥주를 마시며 더 많은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외동 아들인 그 사람은 어린 시절 아주 부족함 없이 자랐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사업이 잘 돼 초등학교 때는 운전기사를 둘 정도였고 자신의 어머니 역시 그때까진 손에 물 한번 묻혀본 적이 없으시다고요. 하지만 고등학생 때 갑자기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한순간에 가세가 기울어졌다고 합니다. 당연히 대학 등록금 낼 형편이 안 돼요. 대학 진학은 포기하고 바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취직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부터 어려운 집안 형편에 도움이 되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했죠. 막로 등의 대리운전에 주말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일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고 딱 저처럼 너무 바빠서 한가롭게 여자를 만나 데이트를 하거나 이성을 만날 시간도 전혀 없었다고 해요. 연애 경험이 많지 않은 것 또한 저와 참 닮았었죠. 그러다 지금 원단체에서 일하게 됐고 성실하게 근무한 덕에 팀장으로 승진까지 했다고요. 그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전보다 더 마음이 가더라고요.
무엇보다 저랑 비슷하게 일을 하느라 연애를 못하고 여지껏 성실하게 일만 했다는 이야기에 동질감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제가 그전에 가볍게 만났던 남자들은 다들 약간 한량 같은 스타일이라 평소 매사에 열심히 일하고 일에 몰두한 제 모습을 이해해주지 못했어요. 그저 놀 생각, 여행 갈 생각, 이런 일차원적인 사고만 하던 남자들이라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생활력 강한 그 사람에게 호감이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고생한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자 왠지 모르게 제가 안아주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시나요? 동정심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 불쌍하다 마음 먹는 순간 모성애가 생기고 연애에서 모성애가 제일 무섭다고요. 그게 딱 제 얘기였습니다. 고생만 한 그 사람이 안타까워지기 시작했죠. 솔직하게 제게 자신의 불우한 가정사를 말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눈 그날을 기점으로 우리는 부쩍 가까워졌으니까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저녁에 만나 꼭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죠. 무엇보다 대화가 잘 통하고 제게 다정하고 편안하게 대해주었기에 일만 하고 메마른 삶을 살던 제게 그 사람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는 너무나도 유쾌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항상 밥을 먹으면 반주를 곁들였었는데 웬일인지 오늘은 술을 안 마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근처에서 잠깐만 같이 걷자더라고요. 솔직히 이때 이 사람이 나에게 고백을 할 거라는 느낌이 본능적으로 들었어요. 아직도 그 설렜던 밤 산책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그날은 달이 참 예쁘고 바람도 선선하게 부는 가을날 밤이었습니다. 노란 보름달이 떠 있었거든요. 한적한 산책로를 걸으면서 이런저런 시답지 않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작스러운 어색한 기류가 흐르고 그 사람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일하느라 연애를 잘 못했다고 하던데 그 말이 정말 맞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 손을 잡고서 벌벌 떨면서 걷던 그 사람의 수줍어하는 듯했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네요. 그렇게 우리는 그날부터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진지한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됐죠. 사귀기 이전에도 저에게 무척 많은 배려를 해주던 사람이었지만 사귄 이후부터는 전보다 더 잘해주더라고요. 매일 아침 우리 집 앞에 들러 저를 출근시켜주고 제가 야근 때문에 늦게 퇴근할 때면 피곤할 텐데도 꼭 저를 집 앞까지 데려다 줬어요. 그 사람도 자기 회사에 개인 생활이 있을 텐데 늘 그건 뒷전이고 저를 1순위로 두고 제게 최선을 다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간 일에 몰두하느라 결혼도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 정도로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면 결혼해도 참 행복하겠다 생각까지 들었죠. 또 오랜만에 하는 연애라 너무 설레기도 했었고요. 얼마나 제게 잘해주었냐면 제가 몸매 관리를 위해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절 위한 도시락도 싸다 주던 남자였어요. 저뿐만 아니라 내 친구들도 역시 이런 다정한 남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놀라곤 했죠. 와, 도시락 싸주는 남자는 진짜 처음 본다. 이렇게 지긋정성인 남자 없다 얘. 그러면 저는 에이 뭘 하고 수줍어하면서 마음속으로 뿌듯한 건 숨길 수 없더라고요. 하지만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도 너랑 스펙 차이가 너무 나지 않아. 너 외동아들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지? 시댁 말이야. 내 친구도 외동이랑 결혼했는데 아들 뺏겠다고 생각해서 시댁이 집착이 엄청 심하대. 그러니 너도 결혼하기 전에 자세히 한번 알아보고 조심해. 혹시 시아버지가 없거나 혹은 시어머니에게 무뚝뚝하면 진심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하지만 연애에 한창 빠져있던 저에게 그런 이야기가 들릴 리 만무했습니다. 비가 조용히 내리던 어느 날 평소대로 손잡고 처음 함께 걸었던 산책로를 다시 걷게 됐는데
뜻밖에도 갑자기 제게 청혼을 하더라고요. 그날은 우리가 만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었거든요. 갑자기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내고 저에게 결혼하자고 말을 했고, 저는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당연히 좋다고 승낙하게 되었죠. 둘 다 이미 30대 중반을 넘긴 나이라 가능한 빨리 하고 싶어 망설이지 않고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사실 부모님은 남자친구로 썩 내키하지 않으셨어요. 외동아들의 돈도 제가 훨씬 더 벌고 아직은 불안정한 회사의 팀장으로 있다 보니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서 당연히 내키하실 리 없었죠. 수연아, 그 남자 부모님은 노후 준비는 돼 있으시다니? 헌데 가세가 많이 기울었다면서 월급은 얼마나 번다니? 지금 직업은 안정적이긴 하다니. 어머니는 아무래도 걱정이 되었는지 되게 하나하나 꼬치꼬치 물어보셨어요. 하지만 제 입장에선 그 사람이 아직도 어려운 가정 형편은 사실이라 차마 속 시원하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창 사랑에 눈멀었던 저는 부모님에게 모진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사람이 중요하지 그 사람의 조건이 중요해요? 엄마 아빠가 사람은 항상 인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선택한 결과도 제가 책임질게요. 저 좀 믿어주세요, 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저희 부모님은 언제나 저의 선택을 믿어주셨기에 이번에도 결국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탐탁지 않아 한다는 걸 남자친구 앞에서 티내진 않았습니다. 그리 저희 부모님도 저의 단호한 모습에 마음을 여시고 살갑게 대해주셨고요. 잔뜩 긴장한 채로 인사 왔다가 부모님 앞에서 남자친구가 차츰 긴장을 푸는 모습을 보면서 귀엽기도 했어요. 제게 다정하게 구는 것처럼 저희 부모님께 더 잘하고 살갑게 구는 모습에 나중에 부모님도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남자친구를 우리 가족으로 환영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남자친구 형편이 그리 넉넉치만은 않은 걸 아시기에 배려하는 마음에 예물 예단을 생략하고 서로 간소하게 결혼식을 진행하는 게 어떻냐고 제안하셨습니다. 남자친구도 너무 좋다며 승낙했고요. 그리고 2주 후 제가 남자친구네 부모님에게 처음 인사드리러 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빈손으로 갈 수 없어 마장동에 직접 가서 가장 비싼 최고급 툭볼 한우까지 선물로 준비해갔습니다. 그리고 너무 긴장이 돼서 배를 누르기 전에 점심왕까지 한 개 입에 넣고서 마음을 다잡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은 이때 남자친구보다 제 조건이 좋기 때문에 엄청난 환영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분 좋게 저를 맞이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제 예상과는 달리 굉장히 쌀쌀맞게 저를 대하시더라고요. 어서 와요. 어머니가 살짝 굳은 표정으로 보이긴 했지만 제가 긴장한 것처럼 어머니도 어색하셔서 그러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이거 작지만 선물이에요, 어머님. 하고 준비한 최고급 툭볼 한우를 건네드렸어요. 어머, 우리 고기 잘 안 먹는데? 그래도 들고 왔으니까 거기 내려놓고 암튼 고마워요. 이 또한 머쓱했지만 남자친구에게 사전에 부모님 취향을 더 여쭤볼 거라고 아쉬운 마음만 들었었죠. 그렇게 남자친구네 부모님과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뭐라고 했지? 엄마, 여자친구 땡땡 쇼핑몰 운영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인터넷에서 옷 많이 사 입잖아요. 거기 대표예요. 아, 옷장사 하는구나. 옷장사라니? 20대부터 인생을 바쳐 일한 제 직업을 약간 비하하시는 것 같아서 속으로 기분이 순간 언짢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내 남자친구의 어머니고 처음 인사하는 자리라서 속상한 마음을 참고 애써 웃음 지었죠. 남자친구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가 이야기 나눴는데 예물 예단 생략하고 간소하게 결혼식 하는 게 어때요?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정말 한바탕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불같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니, 그걸 왜 니들 마음대로 정하는 게야. 우리 사는 꼴이 이러니까 네 눈에는 우리가 그렇게 우스운 게냐? 엄마, 그게 아니잖아.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요.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 말은 들리지도 않는 것처럼 계속해서 화만 내셨습니다. 결국 예비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간신히 진정시키셨죠. 남자친구도 무척 당황한 눈치였고 저도 더는 말을 이어가기 힘들 것 같아서 서둘러 마무리하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이가 없는 게 아니 제가 능력이 안 되어서 예단 예물을 못 해줄 형편도 아니고 또 돈 아끼려고 안 해주고 싶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남자친구가 저만큼 우리 집에 예물 예단을 해줄 수 없어서 배려차 저희 부모님이 생략하자고 하는 건데 다짜고짜 저렇게 나오는 어머니를 보니 너무 황당한 마음이었어요. 남자친구가 저를 데려다 주면서 계속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혹시 내가 어머님 아버님이 우리 집에 예단 못 해줄 거 알아서 생략하자고 한 거를 본인들 무시한다고 오해하시고 저러시는 걸까? 그래도 과거에 잘 살았던 집안이라고 하던데 혹시 자기 모르게 결혼 자금 준비해 둔 거 아니야? 그래서 안 받겠다고 하는 게 아니실까?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머니 생각 먼저 여쭤봐야 하는데 잘못했지. 일단 먼저 자기가 집에 가서 어머니랑 잘 상의해봐. 그리고 예물 예단은 차차 이야기 나누기로 했어요.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가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기에 당연히 이런 생각을 먼저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돌아오는 대답은 남자친구 결혼 자금을 따로 준비해 놓거나 그러진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돌이켜보면 자기네들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예단 예물만 받을 궁리만 하던 이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는데 사랑의 눈먼저는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어 계속해서 결혼을 진행했어요. 결국 상견례 날짜를 잡았습니다. 상견례는 남자친구네 부모님이 원하는 한정식 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어색한 기류 속에서 처음으로 저희 부모님과 인사와 대화를 나누었죠. 우진군처럼 아주 멋진 청년이 우리 딸과 만나서 저는 걱정이 없습니다. 이제 애들 둘이서 행복하기만 하면 저희는 더 바랄 게 없어요. 시아버지도 점잖은 분이라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이 행복한 게 최고죠. 그때 시어머니가 소연이가 나이가 좀 있어서 아이는 빨리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웬만하면 나는 아이는 엄마가 옆에서 전담하고 육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소연이 너 결혼하고 아이 가지면 그 옷 장사하는 거 우진이한테 넘길 거지? 라고 말하더군요. 순식간에 분위기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남자친구는 더 당황해서 엄마, 아기 계획은 차차 이야기해요. 뭘 벌써. 그리고 소연이 하는 쇼핑몰은 내가 어떻게 자리를 달라고 해. 라며 말을 돌리려 했지만 참 기분이 나쁘고 속상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상하게 느낀 점이 하나 있었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계속 저희 어머니를 떨어져라 보는 겁니다. 귀걸이 하나, 옷차림 하나, 가방 하나 꼭 확인하듯이요. 물론 저희 어머니는 환갑에 가까우신 나이에도 참 아름다우십니다. 인품이 외모에 고스란히 담긴다는 말처럼 단아하고 우아한 분위기가 풍겨져 나오셨거든요. 저 역시 그런 엄마를 보면서 본받으려고 노력했고요. 엄마도 계속 쳐다보는 예비 시어머니의 눈길을 느끼셨는지 헛기침을 몇 차례 하셨습니다. 부담스러우셨던 거죠. 아니 그런데 우리 수연이 어머니께선 너무 우아하세요. 따님이 좋은 옷이랑 가방 많이 사드리나 봐요. 허허, 우리 우진이도 얼른 효도해야 할 텐데. 아닙니다. 타부인이 더 멋지신걸요. 불편한 기색을 눈치챈 시아버지께서 식사 마쳤으면 얼른 일어나자고 서둘러 파했습니다. 그렇게 어색하고 냉랭한 상견례 자리가 끝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랑 이야기해봤는데 예물 예단은 꼭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네. 자기한테 예물줄 리스트도 이미 뽑아놨다고 하시고 단단히 준비를 하셨나봐. 우리도 예물 예단은 해야 할 것 같아. 알았어. 그럼 금액대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 어머니가 1억은 하자고 하시는데 뭐 1억.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저희가 얼추 생각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거든요. 남자친구도 저를 데려다 주는 길에 어머니도 2천 정도 예물로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하시길래 당연히 그 정도인 줄 알았죠. 어쨌건 먼저 제안한 금액이시고 하니 맞춰드리는 게 도리인 것 같다. 1억 원을 예단으로 준비해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하는 사업이 안정권에 들어섰기에 그 정도 돈을 마련하는 것은 그다지 부담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또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제 곧 가족이 될 사람이니까 이 정도쯤이야 그냥 선물하는 셈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죠. 하지만 꼭 받은 예물을 보고 저희 부모님께서 당황을 금치 못하셨어요. 루이비통 명품백 하나였거든요. 긴가민가해서 검색해보니 3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남자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자기야, 어머니가 보내주신 예물 받았는데 가방 하나인데 이거 맞아? 그거 엄마가 엄청 힘들게 구한 거래. 인기 엄청 많은 모델이라 구하기 엄청 힘들었다고. 그래도 자기한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수험구 때 구하신 거래. 예쁘지? 너무 해맑은 남자친구의 말에 제가 더 당황스럽더라고요. 부모님도 저의 당황함을 눈치채셨는지 아직 날이 더 남았으니 그러지 말고 조금만 더 지켜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씁쓸했지만 저에겐 예물보단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더 중요했으니 더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비 시댁의 요구는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결혼 전에 예비 며느리가 사주는 호텔 뷔페가 먹고 싶다며 저한테 문자를 보내셔서 당황스러웠지만 일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함께 호텔 뷔페도 가고요. 결혼 전에 새 가족이 친해질 겸 다 같이 여행을 가자면서 남자친구가 아닌 또 저에게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가, 내가 좀 잠자리를 가리는 편이라. 그거 뭐냐? 그래, 호텔 침대. 꼭 편안한 걸로 잘 알아보고 예약 좀 해라. 라고 당부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여행에만 또 600만 원 정도를 썼습니다. 제가 이게 맞나 싶을 때마다 남자친구는 저기요, 진짜 너무 고마워. 우리 엄마도 너무 좋아하시고 진짜 내가 자기 잘 만나서 이게 무슨 호강인가 싶어. 내가 진짜 잘할게. 사랑해 자기. 라며 온갖 칭찬을 해주었죠. 그래서 저는 흔들리는 마음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해주는 건 아깝지 않다 생각하며 다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예미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소연아, 결혼식 전에 우리 여자들끼리 이야기 좀 나누는 게 어떨까? 내가 수윤이네 집 한번 갈게. 언제 날 좀 잡아봐. 사실 저희 어머니가 당연히 거절하실 줄 알았어요. 누총 낯을 가리시거든요. 그런데 혹여나 딸 자식이 눈밖에 날까봐 우려하는 마음에 그러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엄마는 시어머니가 오시기 며칠 전부터 예비 시어머니를 맞기 위해서 대청소도 하고 온갖 음식 장만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산딸이 부러지게 음식을 차려놓고 예비 시어머니를 맞았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빈손으로 찾아왔더라고요. 그건 크게 개의치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 오자마자 어머, 수연아, 집이 너무 좋다. 저 집 구경 좀 해도 될까요? 하시고는 이 방 저 방 문을 열고 집 구경부터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예비 시어머니가 불편하실까봐 음식을 준비하는 척 주방으로 빠져주셨죠. 방을 구경할 때마다 어머, 예쁘게 꾸몄네. 나도 이렇게 꾸미고 싶었는데 집은 몇 평이니? 작아지?
등등 질문 공세도 퍼부으셨죠. 수연아, 너희 어머니도 너처럼 너무 패션 감각도 좋으시던데 옷방 한 번만 구경해보면 안 되니? 해서 엄마의 드레스룸까지 구현시켜드렸어요. 잘 정돈된 드레스룸에서 가방도 들어보시고 옷도 자신의 몸에 대보시고 마치 쇼핑하러 오신 것처럼 신나 보이시더라고요. 이상한 불편함을 느낀 저는 어머니, 시장하실 텐데 식사부터 하세요. 라고 말을 하자 그제서야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내내 아들 자랑을 늘어놓으셨어요. 우리 우진이가 어릴 때부터 너무 영특해서 동네 사람들도 다 영대라고 부를 정도였어요. 그때는 우리도 잘 살 때라 백화점에서 비싼 옷만 입혀서 기치가 잘 흘렀는데 하고 말씀하시더니 이어서 옛날에 잘 나가던 시절에는 자기 집에 운전기사가 몇이었고 가사 도우미도 있었다며 과거 잘 살았던 이야기를 한참을 하셨습니다. 엄마랑 저는 맞장구를 쳐드렸죠. 우리 우진 아빠가 사업이 중간에 힘들어지지만 않았어도 소연이 집보다 더 으리으리한 데서 살 텐데. 순간 저희 엄마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빠졌습니다. 엄마가 더 이상 못 참고 한마디 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저 배가 아파서 잠깐 화장실 좀. 시어머니가 자리를 비키자마자 저는 엄마를 달래느라 애썼습니다. 어머니가 아기가 있는 분은 아니시다. 옛날 생각하다 격해져서 말실수하신 거다. 너무 개의치 말아달라 진땀을 뺐죠. 저의 위로에 엄마도 못 이기는 척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오시고 본인도 불편하신지 황급히 식사를 끝내셨죠. 수연아, 이만 가봐야겠다. 오후에 약속이 있는 걸 깜빡했네.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요? 잘 먹었습니다. 제가 약속을 깜빡해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저는 얼떨떨했지만 배웅해드리려고 일어서는 참이었죠. 잠시만요. 저희 엄마가 갑작스레 예비 시어머니를 부르셨습니다. 아까 대화에서 기분 나쁜 걸 말씀하시려나 보다 하고 긴장감 속에 엄마를 쳐다보는데 잠깐 사부인, 가방 좀 봐도 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시어머니 가방을 보는데 분명 올 때와 다르게 가방이 불룩하고 빵빵해져 있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크게 당황해 하시며 네, 제 가방을 왜요? 왜요? 하고 다급히 몸 뒤로 숨기셨어요. 엄마는 단호하게 가방을 잡아야 하니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에 저희 엄마의 명품 가방이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상견례 날 들었던 그 가방이요. 이거 제 거잖아요. 시어머니는 잠깐 당황하시다가 곧 뻔뻔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저도 소은이 가방 하나 선물했잖아요. 이제 다 같은 가족끼리 가방 하나 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저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고 너무 충격스러워서 자리에 철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니 까놓고만 해서 우리 우진이한테 예단 2억 3억 바치겠다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소연이 예뻐서 1억만 받았지. 아휴 됐어요 됐어. 안 가지고 말지. 시어머니는 엄마의 가방을 던지듯 소파에 두고는 도망치듯 집을 떠났습니다. 저는 순간 꿈을 꾸는 줄 알았어요. 지독한 악몽을요. 예비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의 가방을 훔쳐나가려고 했다니 여러분 같으면 믿기시겠어요? 엄마 얼굴 보기도 창피하고 지금 상황이 너무 충격을 받아 결국 자리에 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우는 모습을 보고 엄마도 함께 우셨죠. 수연아, 이건 아니다. 네가 뭐가 부족해서 저런 집안이랑 결혼하니? 이 결혼 다시 한 번만 생각해보자. 결혼은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지 남자만 보고 결혼하는 건 아니란다. 엄마는 이 꼴 더 이상 못 보겠어. 저 역시도 제게 은근슬쩍 무시하는 시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 정도는 남자친구를 생각하면 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엄마에게 이런 멸시와 무시를 보인 시어머니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날은 그 행동으로 머리를 도끼로 맞은 것처럼 정신을 차렸습니다. 눈치를 챘는지 저녁에 남자친구에게 불이 나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생각을 정리하느라 전화를 받지 못했다가 결국 새벽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연아, 진짜 미안해. 우리 엄마가 너무 예뻐서 순간 실수한 거야. 우리 엄마 원래 그런 사람 아니야. 알잖아. 한참 제가 그간 봐온 예비 시어머니는 순간 실수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간 모든 모욕과 수모를 견딘 제가 너무 바보 같더라고요. 결국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우리 헤어지자. 뭐? 너 미쳤어. 나 이제 너무 힘들어. 이 결혼 못하겠어. 남자친구는 울며 불며 매달리더라고요. 자기가 뭘 더 어떻게 하면 제 화가 풀리겠냐고요. 저는 화난 게 아닌데 말이죠. 그럼 어머니께서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 주셨으면 좋겠어. 우리 엄마 감정뿐만 아니라 어머니 말실수로 상처 많이 받으셨어. 나는 괜찮으니까 우리 엄마한테라도 사과해 주셨으면 좋겠어. 그 말을 하자마자 제가 아는 사람이 맞나 싶게 남자친구는 180도 바뀌더라고요. 뭐, 말 다 했어. 까놓고 말해서 우리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새거 훔친 것도 아니고 다 홀로 빠진 중고 가방 하나 가져간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했어.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엄마가 예단 2억 요구하는 거 내가 사정사장에서 1억으로 맞췄는데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잊었어. 내가 너한테 해준 게 그것밖에 안 돼.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의 가방을 훔친 게 남자친구가 저한테 잘해준 거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리고 본인은 고작 300만 원짜리 가방 하나 예물로 보내놓고 예단은 2억을 바란다고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결국 사과 안 하신다는 말이지? 사과 미쳤어? 우리 엄마가 너희 엄마한테 왜 사과를 해? 남자친구에게 미쳤다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연애할 때 한 번도 제게 화를 내거나 막말하던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이때 처음으로 이 사람의 본성과 가면을 벗은 얼굴을 보았던 것 같아요. 더는 대화가 안 통할 거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끊었죠. 그 이후로 수십 통, 수백 통 전화를 걸었지만 일부러 전화를 피했습니다. 이제 문자 폭탄이 시작되더라고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실수했다로 시작한 문자는 점점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그래, 내가 죽을 죄를 졌다. 이후에는 나 아니면은 너를 만나줄 남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내가 너한테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듯이 얼마나 고물질렀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무슨 스토커, 정신병자처럼 수백 통의 전화와 문자,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변하는 태도를 보니 그나마 남아있던 정도 확 떨어지더라고요. 결국 남은 건 실망과 혐오의 감정밖에 없게 되는 거 있죠. 수심에 가득 차 안색이 안 좋은 저를 보면서 직원들이 많이 걱정했습니다. 그때 남자친구와 함께 일을 했던 물류팀 직원이 저에게 말해주더라고요. 대표님 결혼하신다고 해서 끝까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요즘 너무 안 좋아 보이셔서 말씀드려요. 우진 씨, 저한테 대표님 재력이나 시험 같은 걸 꼬치꼬치 묻는 게 꼭 작정한 사람처럼 너무 보기 안 좋았어요. 그래도 그냥 대표님을 좋아하나 보다 하고 말았는데 소문 들어보니까 예전 직장에서도 지만 좀 괜찮은 여자 직원한테 엄청 들이대고 추근덕거리다가 잘렸다고 하더라고요. 대표님, 평소 좋은 사람인 거 알아서 제가 실례를 무릅쓰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 결혼 진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은 남자가 봐도 우진이 그 자식 정말 별로예요. 제가 참 바보였죠. 저는 이용당한 거였습니다. 가난한 집안 환경으로 남자친구에게 돈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줄은 알았지만 정말 저를 돈 보고 만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네요. 연애 경험이 적어 순진한 저는 그게 전부 사랑이라 믿었으니까요. 결국 마지막 문자를 했습니다. 너, 나 돈 보고 만난 거 알아. 이제 너한테 줄 돈 1원도 없으니까 다신 연락하지 마.
한 번만 더 연락하면 어머니 절도범으로 신고해버릴 테니까. 그리고 내가 보낸 예단비도 다 받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 이후로 예비 시어머니가 전화가 부인하게 오더라고요. 물론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오길래 혹시나 해서 봤더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이 담긴 문자더라고요. 참 세상 살면서 어엿한 사업가로 성공하고 똑부러지게 살았다고 자신했는데 사람 앞에서 바보 천치가 따로 없었습니다. 저도 저지만 저희 부모님에게 큰 상태로 드린 것 같아 죄송한 마음뿐이더라고요. 부모님께 파업 소식을 전했더니 누구보다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하마터면 부모님 가슴에 대못 받고 큰 불효를 할 뻔했어요. 마지막으로 그 사람에게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우리 엄마 이야기 비밀로 해달라고. 거리치로 바꿔야 하나 고민도 했는데 다행히 저도 팔린 건 알아서 그런지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건 이후로 남자 따위 잊어버리고 아주 잘 삽니다. 물론 비혼을 다짐하거나 연애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남자 보는 눈을 조금 더 키운 후에 좋은 사람 만나려고 해요. 그리고 두 번 다시 이렇게 이용당하는 연애와 결혼은 제 인생에서도 하지 않을 겁니다. 생각보다 남자들도 의외로 돈 밝히고 여우 같은 놈들이 세상에 많더라고요. 저 역시 더 성숙해지면 언젠간 저도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겠죠?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사연들을 함께 애청하고 계신 여기 썰만 구독자분들께 어처구니 없던 제 사연도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